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학병과 위안부, 일제 말기 청년들의 해방 이후의 향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문학이 학병과 위안부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이들의 삶이 해방 이후에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문학은 이들의 역사적, 사회적 위치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대적 상황과 개념을 이해해야겠죠. 먼저 강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학습 목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제국주의 전쟁과 일본의 패망, 그리고 해방 이후 국가 건설 시기를 거치면서 학병과 위안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들이 각기 어떠한 위치를 부여받는지 살펴보는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적으실 것도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되어 군인, 군속을 상대로 상대를 강요당한 여성을 일컫습니다. 흔히 1991년 김학순님의 공식 증언 이후로 공론화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지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 전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더라 하는 소문의 형태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학순님의 증언은 여성의 수치로 느껴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전시 성폭력의 범죄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도 공식 증언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위안부 여성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회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선구적인 여성학자 윤정옥 선생님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윤정옥 선생님은 1925년생이세요. 그런데 이 1943년, 44년경에 학교를 다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남자들은 학도병 나가라 그러던 때고 여자들은 정신대 가라 그러던 때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있는데 군인들이 와서 어떤 도장을 찍어 갔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대로 끌려갈 것이 두려워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윤정옥 선생님께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때 사라진 동년배 여자들이 해방 후에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해방 직후에 윤정옥 선생님이 서울에 왔을 때 동년배 여자들이 어디 갔을까? 그것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학도병 나갔던 사람에게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 이 여자 아이들한테 먹을 시간도 없이 밤새 그랬다는 거야 라는 소문을 듣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원된 여자들의 소식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다는 겁니다. 즉, 한반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쟁의 실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전쟁의 소식을 소문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943년에 제작된 대동아 전쟁 세계 요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1943년 당시 태평양 전쟁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이긴 하지만 당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던 전세를 표현하기 위해 범례를 보시면 잠수함, 낙하산 그림, 화살표 등 여러 범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알려주는 것은 전쟁이라는 사건의 장소가 한반도 바깥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아군과 적군, 이민족과 저민족이 충돌하고 섞이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경계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전쟁터에서 싸우던 병사들, 특히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피해를 공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말이 통했던 조선인 병사들이었겠죠. 그런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의 내용 혹은 전쟁터의 삶을 그린 김송종의
여명의 눈동자나 윤정모의 애미 이름은 조센비였다 라는 작품에서 위안부와 학병이 함께 그려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작품 역시 김성족의 여명의 눈동자입니다. 이 작품은 일간스포츠라는 대중일간지에 1975년 10월부터 1981년 3월까지 무려 5년 6개월가량 연재된 장편소설입니다. 연재 당시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 연재 후에는 드라마, 연극 등으로 각색되어서 한국 사회의 위안부 표상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텍스트입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신문 기사가 바로 여명의 눈동자의 연재 소식을 알리는 광고입니다. 이 기사에서 작가는 일제 말기 전쟁터에 끌려간 여자 정신대원과 학도병이 해방 후 6.25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려내겠다 이렇게 포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지금 우리의 강의에서 줄곧 위안부라고 지칭되는 이 여성들을 정신대, 여자 정신대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발표된 1975년에만 해도 위안부와 정신대가 혼용되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개념을 짚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란 1932년 제1차 상하이 사변부터 1945년 일본 패전까지 전쟁 지역, 점령 지역에서 일본 육해군이 만든 위안소에서 군속을 상대하게 강요당한 여성을 일컫습니다. 앞서 기사의 경우처럼 그런데 이들을 정신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정신대라는 말과 위안부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정신대라는 뜻은 데이신타이라는 일본어의 한자어 표기로 혼신을 다해 나아가는 부대라는 일본군이 만든 선전 용어입니다. 1944년 8월 젊은 여성들을 군수 공장 등의 인력으로 동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인 여자 정신대 정신근로령이 시행됩니다. 식민지 민중들은 여성을 동원해가는 제국의 강제성을 의미하는 말로 정신대라는 말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정신대로 끌려갔다가 위안부가 된 여성도 있기도 했고요. 그러니 정신대라는 말은 식민지 민중들에게 제국의 강제성을 내포하는 말, 식민지의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일본군 위안부 성 상대를 강요당했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도병과 학병이란 말도 혼용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학병은 식민지 말기인 1943년 10월 공포된 반도인 학도특별지원병제로 인해 1944년 1월 20일 입대한 당시 학생들, 대학생들, 일부 졸업생들을 의미합니다. 징집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지원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미지원자들에게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한 징역이나 징용을 부과한다고 하였으므로 사실상 강제 징집입니다. 학도병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학생 병사이기 때문에 이 말은 후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학생 병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식민지 시기 반도인 학도 특별지원병제를 통해서 징집된 학도 병사들을 이 강의에서 그리고 학계에서는 학병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학병은 징집 당시 대학생이었으므로 당대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에서 희생되기도 했지만 돌아온 이들은 해방 이후 국가 건설의 주역이 되기도 했어요. 문학사가이자 비평가이신 김윤식 선생님께서는 문학사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는 일제 말기를 채우는 이들로 학병 세대에 주목하셨습니다. 특히 이들이 태평양 전쟁을 겪고 그 경험과 관련된 글쓰기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김건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후 국가재건이라는 역사적 과업이 이 학병들을 하나의 세대로 묶는 인식틀이 되어 주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즉 학병은 하나의 세대로서 연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집단적인 경험을 하긴 했지만 이들은 세대로 연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학병과 위안부는 나이대도 비슷하지만 강제 동원된 전장이 아니었더라면 실은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학병이 최고 엘리트 계층이었다면 위안부 피해자들은 대체로 하층 계급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민지 시기 여성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는데요. 특히 가난한 집의 딸들은 글조차 배울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민지 하층 여성이라는 중첩된 취약성으로 인해 금대 담론장에 개입하는 헤게모니적인 글쓰기 방식, 리터러시를 가지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글쓰기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안부 서사 연구라는 것은 위안부가 스스로 쓴 글을 연구한다기보다 문학 텍스트 가운데 위안부를 다루고 있는 텍스트를 계보화하고 그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하여 위안부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김성종의 여명의 눈동자를 통해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청년들, 즉 학병과 위안부가 해방 공간과 6.25를 거치면서 어떻게 다른 역사적, 사회적 위치를 부여받는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명의 눈동자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명의 눈동자는 위안부로 차출된 여성인 윤여옥, 대학을 다니다 일본 군에 징집된 학병 최대칙, 장아림을 교차하여 보여주면서 장구한 서사의 첫머리를 시작합니다. 이들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은 부대를 따라 전선을 이동하면서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먼저 윤여옥과 대치는 중국 전선의 위안소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고 여옥은 대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 대치는 버마, 그러니까 지금의 미얀마죠. 버마로 여옥은 사이판으로 이동하면서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대치는 일본군이 대패한 버마의 인팔 작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중국 국민당 군대에 투항하고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상하이 중국 공산당 부대, 팔로군 등을 거치면서 코뮤니스트로서 항일 무장투쟁에 참여합니다. 한편 사이판으로 옮겨간 여옥은 그곳의 위안소에서 근위관인 하림을 만나게 됩니다. 하림은 임신한 여옥을 각별히 보살펴주고 여옥은 하림에게 의지하게 되죠. 미군의 사이판 함락 이후 하림과 여옥은 둘 다 OSS라는 미군의 비밀 공작 요원으로 발탁되고 해방 직전에 조선에 침투하여 미군의 지시하에 항일 작전을 전개해 나갑니다. 해방 이후 팔로군에서 활약하던 대치까지 귀환하게 되면서 이 세 사람은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만나 사랑과 갈등의 드라마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여명의 눈동자는 세 사람의 삼각관계를 주요 서사 구조로 하여 일제 말기부터 해방 그리고 6.25 전쟁까지 현대사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이 소설에서도 학병과 위안부는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청년들입니다. 물론 군인과 위안부 사이의 권력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조선어가 통하는 곧 슬픔을 공유할 수 있었던 사이였던 거죠. 특히 여명의 눈동자에서 학병과 위안부가 관계를 맺게 되는 장소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여옥이 대치가 있는 부대의 위안소로 동원되었을 때 대치는 일본인이었던 상관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안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본군에게 성상대를 강요받고 있는 같은 민족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연민을 품게 됩니다. 대치는 간식거리 등을 가져다 주면서 여옥을 돌봐주기만 하고 관계를 맺진 않아요. 그러다 대치가 5번째 찾아갔을 때 둘은 서로 연민을 가지게 되고 서로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치와 여옥이 식민지민으로서의 상호 연민과 동질감을 바탕으로 군인과 위안부의 이 권력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도달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위안소라는 곳, 즉 제국이 만든 성폭력 기구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옥과 하림은 사이판 전장의 위안소에서 처음 만납니다. 여옥이 중국 전선에서 대치와 헤어지고 사이판으로 옮겨갔다면 하림은 관동군에 있다가 본격적인 세균전 수행을 위해서 사이판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림은 위생병으로서 위안부의 검진도 담당했기 때문에 여우의 임신 사실을 알고 특별히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미군의 사이판 공세 때 잠시 헤어지게 되지만 포로 수용소에서 다시 만났고 또 OSS 요원이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1945년 초에 해방 직전이죠. 조선에 잠입하여 미군의 지시하에 조선 독립을 위한 공적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데 해방 직전 이들은 장하림과 윤여옥은 함께 일본 제국의 경찰에 붙들리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 온갖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문의 하나로서 이들이 고문관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명의 눈동자라는 텍스트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텍스트는 일반군 위안부 문제 혹은 당시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이 일본에 의해서 고문을 받던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외설적이고 관음증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뒤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역시나 장하림과 윤여옥이 관계를 맺게 되는 장소도 일본 제국의 통치 기구인 감옥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즉, 여옥과 대치, 여옥과 하림이 관계 맺는 장소, 곧 위안소와 감옥은 학병과 위안부가 제국의 폭력 장치 속에서 그 속에서 연대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복하는 말이지만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와 학병은 조선사회 내에서는 굉장히 다른 계급, 다른 계층에 속했습니다. 이들이 전쟁터에 혹은 제국에 의해서 강제적인 폭력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실 동질감, 연대의식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누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국이 학병과 위안부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이들을 이 제국의 폭력이 이들을 연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제국이라는 공통의 적이 사라진 후에도 학병과 위안부의 연대는 계속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학병과 위안부의 관계는 해방 공간에서 각각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명의 눈동자는 해방 공간에 들어서자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의 주역으로서 학병 세대를 호명하고자 하는 욕망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국민국가 건설을 주도할 만한 엘리트 계층이기도 했거니와 친일 혐의로부터 매우 자유로운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군에서 탈영한 학병들은 중국군이나 광복군에 합류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식민잔재 청산의 주역으로서 도덕적, 정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또한 해방 공간의 역사적 주역으로서 학병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하여 이 여명의 눈동자도 대치와 하림의 항일 무장투쟁의 행적을 매우 강조합니다. 하림은 OSS 요원으로서 해방 직전 경성으로 침투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예컨대 소설 속에서 김구 주석은 하림에게 친일파 박충금의 대의당을 분쇄를 지시하고 이에 하림이 옛 친구들 조문기, 강윤국, 유만수와 모의하여 부민간 폭파 사건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조민기, 강윤국, 유만수 라고 실제 등장하는 이들은 실제 부민간 폭파 사건을 일으킨 항일투사가 맞습니다. 부민간 폭파 사건을 일으킨 항일투사들이 하림과는 그 출신 배경이나 이념적 지향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민간 폭파의 주역들은 학병 같은 엘리트 그룹도 아니었을 뿐더러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테러를 감행한 것도 아니었죠. 즉 소설은 공장 노동자 출신 청년들의 항일투쟁을 학병 세대의 활약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림은 해방 직전 조선에 침투하여 미군의 작전을 보조합니다. 그런데 하림이 해방 직전 조선에 침투했다는 것은 실은 해방 직전 조선에 침투하려고 훈련을 받고 있던 실제 탈영 학병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서사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학병으로 징집되었다가 탈영하여 광복군에 합류했던 장준하 선생의 회고에도 조선 침투를 앞둔 순간이
펼쳐집니다. 이 인용문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장준하는 1945년 5월 OSS 대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뒤에 한반도에 잠입하여 연합군의 상륙을 돕는 국내 공작, 그 중에서도 경성 공작조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광복군 지도자들은 해방 후에 혼란을 대비해서 장준하와 같은 인재를 해방 전에 이렇게 위험한 작전에 투여하고 싶지는 않아 했어요. 그렇지만 장준하 선생은 해방 직전에 이 해방되지 않은 조선에 침투하여 조국 해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죠. 그런데 이 조국의 침투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 인용문에서 보시다시피 작전을 시행하기 직전에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무조건 수락하겠다는 요청을 중립국을 통해서 연합국에 통보해 옵니다. 죽음을 택하려 가는 마당에 떨어진 너무나도 뜻밖의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장준하를 비롯한 광복군 청년들은 실망과 환희를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조국 광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맞지만 이미 각오된 결심으로 조국 광복의 기수가 되겠다는 어떤 다짐, 그것을 실행하려 했던 기회의 상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조선 침투 작전이 무산되고 말았던 허망함, 무장 독립투쟁을 조선 내에서 전개하지 못했던 원통함을 고려한다면 하림이 이 소설 속에서 해방 전에 조선에 침투하고 미군의 파트너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또 친일파를 처단하는 활약을 하는 것은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이라는 민족적 컴플렉스에 대한 서사적 극복의 시도로도 읽히죠. 하림의 서사는 장준하가 원통에 맞지 않았던 꿈, 즉 조국 광복의 기수가 되지 못한 타령 학병의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하림은 해방 공간에서 개인 역량의 측면에서나 또 도덕적 우위의 측면에서나 우위를 점하며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과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럼 대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편 대치 또한 중국 국민당, 공산당 군대를 두루 거쳐서 팔로군 내 조선 병사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소설에서 대치는 다소 야비한 인물로, 해방 이후에는 다소 야비한 인물로 좀 부각이 되는데요. 이는 이 소설이 연재되었던 시기에 반공주의가 팽배했다는 것을 감안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장하림과 최대치는 해방 공간의 주요 사건들, 이를테면 조선 정판사 사건, 9월 총파업, 4.3 항쟁, 여순 반란 사건, 지리산 게릴라 투쟁 등 매번 마주하며 대결하게 됩니다. 남한에서 벌어진 좌우 갈등에서 대치는 게릴라 수장으로, 하림은 진압군의 수장으로서 매번 대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1944년 20대에 징집된 이들은 이 해방 공간이라고 해도 사실 몇 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46년이라고 해도 사실 20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 해방 공간에서 또 이들이 게릴라나 아니면 진압군의 수장이 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린 나이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군정의 한국인 간부나 제주 4.3 항쟁 진압을 위해 파견된 국경방위대의 수장들은 대치 하림보다 한 세대 위이거나 혹은 징집된 학병이라기보다 일제 말기 일본군에 지원했던 직업적인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소설은 제주 4.3 항쟁의 추이를 당대 알려진 사실들을 반영하면서 따라가고 있지만 당시 토벌 작전을 강행한 연대장들, 곧 일본군 출신의 그 군인들을 타령 학병인 하림으로 바꿔버리죠. 물론 그 대결의 상대 또한 타령 학병인 대치죠. 곧 이 여명의 눈동자는 해방 공간의 국가 건설을 둘러싼 대결들을 타령 학병 대 타령 학병의 대결 구도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어느 쪽이든 학병 세대의 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정통성과 도덕적 우위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정리하자면 여명의 눈동자가 이렇게 해방 공간의 대결 구도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은 국민국가 만들기라는 역사적 사명, 설령 그것이 좌우익 갈등과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할지라도 그 역사적 과업을 친일 부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대로 시작하려는 욕망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미소 분정과 남북 단독 정부의 수립,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동족 상잔의 비극은 신제국 점령지가 된 약소 민족의 서름으로 혹은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갈등으로 서사화될 수는 있겠지만 해방 공간에서조차 일본군 출신의 군경대, 학병 지휘 무장대 이런 식의 대결 구도를 그려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림과 함께 남쪽의 편에 서 있던 여명의 눈동자의 입장에서 학병이 이끄는 무장대와 대결할 수 있는 맞수는 반드시 탈영 학병이어야 했던 것이죠. 제국과 식민지의 대결 구도가 재배치되고 국민국가 건설이 역사적 사명으로 주어지면서 학병 공간에서는 학병과 위안부의 연대 대신에 학병 대 학병의 대결을 통한 국가 건설의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사 전략은 식민지 역사 및 친일 잔재로부터 단절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천하지만 단절되지 못한 역사적 치부, 사실은 식민지 잔재가 모두 청산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은폐하는 결과를 빚고 맙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해방 공간이 학병 사이의 대결로 재편되었다면 여기서 누락된 위안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위안부의 역사적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옥을 바라보는 하림과 대치의 시선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병과 위안부가 제국의 폭력 속에서 연대를 형성했다면 제국의 폭력이 표면적으로는 사라진 이 해방 공간에서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윤여옥에 대한 최대치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의 아들을 낳은 여옥은 해방이 되자 수소문을 하여 최대치의 고향집 개성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최대치는 아직 귀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의 집에는 최대치의 노모만 살고 있었는데 그때 노모는 안타깝게도 최대치가 전선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옥에게도 자신의 아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여옥이 절망하며 돌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최대치가 고향집에 돌아왔을 때 대치의 노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여자가 찾아왔는데 아이를 얻고 있었다. 그러자 최대치는 그녀가 혹시 여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이 최대치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최대치는 여옥을 반길 것만 같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대치는 해방 공간에 돌아와서 여옥을 생각하며 여옥은 일제의 짓밟힌 가장 대표적인 비운의 여성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가 끝났는 이 마당에 그녀는 다만 치욕스러운 역사의 잔영으로 역사의 그늘에 숨을 수밖에 없다. 그것으로 그녀는 만족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녀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고 사실 그녀의 아들조차 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꼭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책임져야 할까? 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대치의 논리대로 하자면 두 사람은 똑같이 어린 나이에 전선으로 강제 동원되었었네요. 귀향하자. 대치는 지금 조국의 건설을 위해서 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지금 이바지하려는 찰나이거든요. 자신은 국가 건설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위안부인 여성은 역사의 그늘에 숨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말죠. 그러면 하림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다음은 하림의 내면입니다. 하림은 시종일관 여옥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사랑 이상의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림이 보기에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아이까지 낳아서 살아서 돌아온 여옥은 그야말로 하나의 신화입니다. 따라서 해방된 조국은 일본 군대에 끌려가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돌아온 이 여자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일본군 정신대로 끌려가 아이까지 낳고 돌아온 여자, 그 여자가 희생되는 것은 조국의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러면 과연 대치와는 상반된 태도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대치와 하림은 상반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배제의 두 가지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치가 왜 위안부를 배제하는지는 여러분께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치는 그녀가 비운의 여성은 맞지만 숨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학병인 자신은 역사의 주역으로 나아가지만 위안부는 지난 역사의 잔영으로 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하림은 위안부로 전선에 끌려갔다 아이까지 돌아온 여성 하나의 신화다라고 하면서 신화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된 조국은 그녀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장하림의 태도도 역시나 지금 역사적 과업이 새로운 민족 국가의 건설이라면 위안부 여성을 신화로 여기며 보호하려고만 하지, 역사적 주체로서 국가 건설을 함께 해야 할 주체로서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두 시선이 상반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적 주체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위안부 여성을 배제하는 배제의 두 가지 논리인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타자와의 시각이 대치와 하림이 여옥과 관계 맺는 섹슈얼한 장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해방 공간에서 여옥에 대한 최대치와 하림의 태도는 비교적 일관적입니다. 최대치는 계속해서 여옥을 이용하고 착취하려 들고, 하림은 그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장면에서는 놀랍도록 유사한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장하림이 여옥과 원래는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하기 직전 대치가 돌아오는 바람에 둘의 결혼은 이제 무산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결혼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하림은 여옥에게 자신이 볼 수 있게 벌거벗은 채로 서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대치 또한 같은 요구를 합니다. 사실 장하림과 최대치가 계속해서 상반된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관계에 그 장면에 있어서는 역시나 윤여옥의 벌거벗고 저기 앞에 서봐, 자신이 보는 주체, 그리고 윤여옥을 보이는 대상으로서, 벌거벗고 서 있는 대상으로서 만듭니다. 두 장면에서 여옥은 벌거벗은 채 수치를 느끼고, 이 소설에서는 마치 그것이 사랑하는 남성 앞에 선 여성의 부끄러움이라는 미화를 하긴 하지만 이 부끄러움을 감당하며 서 있고, 대치와 하림이라는 남성 인물은 그러한 여옥을 보는 주체 혹은 볼 수 있는 주체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를 외설적인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여명의 눈동자의 한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한계를 분명히 인식한 다음에 좀 더 해석을 해보자면, 이 장면에서 제국의 폭력 아래에서 동료의식을 나누었던 학병과 위안부가 해방 공간에서는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으로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식민지 시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안소, 감옥과 같은 제국의 폭력이 작동하는, 제국의 폭력을 생산하는 기구 속에서 식민지 시기의 청년들이었던 군인과 위안부가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폭력기구가 공식적으로 없어졌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한다면,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으로 더 이상 연대라던가 서로 동료의식을 느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소설 안에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학병과 위안부 사이에 보는 주체, 보이는 대상의 권력 관계가 사실은 최대치와 장하림도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용된 장면은요, 언제냐면 대치가 징집되어서 일본군 병사로 소속되어 있을 때 조선인 학병을 괴롭혀 오던 5호의 오장이 대치에게 자신이 보는 데서 점령지 여성을 강간할 것을 명령한 장면이었습니다.
오후의 명령으로 대치가 옷을 벗어야만 했을 때 아무리 같은 사내지만 강제로 하의를 벗기우고 그 앞에 남근과 엉덩이를 보이게 된 사실에 대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대치가 자신의 오의 권력 아래 놓여 있음을 확인시키고 대치는 점령지 여성을 강간함으로써 오해와 같은 일본군 점령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하림에게도 있습니다. 하림의 경우 유사한데요. 하림이 미군 OSS 요원이 되기 위해서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미국이라는 또 다른 제국이죠. 미군 심판관은 하림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미군이 벌거벗겨진 하림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만질 때 하림은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에 미군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림에게 너를 벗겨놓은 것은 육체를 검사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솔직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옷을 벗겨놓으면 입고 있을 때보다 솔직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는 어떤 기만을 보일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미군 심판관의 말대로 벌거벗겨진 몸은 바라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 사이의 권력 관계를 선명하게 가시화하고 이를 더욱 공고하게 만듭니다. 제국의 군대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식민지 청년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을 활용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대치와 하림이 여옥에게 벌거벗은 채 자신이 볼 수 있는 곳에 서 있어라 라고 요구했던 장면은 단지 학병과 위안부 사이의 연대적 관계가 위계적 관계로 재편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그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제국의 폭력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국의 억압 아래서 학병과 위안부는 식민지 민족으로서 동료의식을 가졌지만 해방공간에서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역사적 사명은 학병의 몫이 되었습니다. 학병들이 새로운 국가 건설의 세력이 되었다면 위안부는 또 다른 국가 건설의 세력에 의해 식민화된 주체, 식민화된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해방 직후 하림이 국가 건설을 꿈꾸고 대치가 공산 국가 건설을 꿈꿀 때 여옥 또한 앞으로 나의 육체를 탐내는 남성들은 모두 나의 적이다 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주체화로서 충분한 선언이 될 수 있었지만 소설을 비추어 보건대 여옥의 여자의 길은 아내의 길로 회수되고 맙니다. 문제는 아내의 길이 여옥의 정치적인 주체성만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대치의 착취 또한 은폐한다는 점입니다. 대치는 여옥에게 미군 정보를 빼내올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여옥은 이 일을 내키지 않았지만 하림을 배신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을 따랐습니다. 대치는 가장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자 남편의 권위를 내세우기도 했고요. 성적 관계 측면에서도 다분히 여옥을 착취하였으나 가부장이라는 남편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여옥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옥이 대치의 착취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은 여옥이 지키려고 했던 그 가정이 모두가 산산조각 났을 때, 다시 말해 자신의 두 아이를 잃었을 때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민군으로 내려온 대치가 6.25 전쟁 중에 빨치산이 되어 찾아오자 여옥은 또다시 그를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옥은 대치를 도와주기 위해서 빨치산 토벌군 대장인 하림에게 알리는데요. 이는 배신 행위로 간주되어서 결국 여옥은 대치의 손에 죽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대치 또한 여옥을 죽인 후에 미쳐버리게 되죠. 하림은 대치에게 마지막 자선으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로써 여옥의 눈동자는 남쪽 체제를 선택한 하림만을 남기고 모두 여옥과 대치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결말은 마지막 장면은 윤여옥의 죽음이자 그녀의 비문입니다. 묘비문입니다. 이게 윤여옥 1928년에서 1951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비문이 소설의 최종 마지막 장면입니다. 신화라는 것이 본래 초월적 세계 이야기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하림이 윤여옥의 그녀는 하나의 신화이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
라고 했었던 그 신화는 역설적으로 여옥의 죽음으로써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치가 말했던 역사의 잔영으로 그늘에 숨어야 하는 위안부의 운명과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림과 대치의 상반된 태도는 결국 여옥의 존재가 하나의 비석으로 민족 순환자의 상징으로 물화됨으로써 하나로 만난 것이죠. 물론 이 또한 여옥을 대상화, 타자화했던 두 사람의 시선에서 예견된 것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안부는 하림과 대치의 은밀한 바람처럼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공교롭게도 실제 역사에선 여옥이 사망한 바로 그 즈음, 지금 1951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쟁 중에 이제 여옥이 죽었는데요. 바로 이때 연합군, 한국군의 위안소가 세워졌습니다. 정부가 연합군 전용 위안소 설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는 보건부가 1951년 10월 10일에 결재한 청소 및 접객 영업 위생사무 취급 요령 추가 지시서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도 위안부 제도는 남한 정부에 의해 계승 변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은 조국이 지키지 못한 단 한 명의 여자 여옥의 죽음에 애달파였으나 사실 조국이 지키지 못하는 여자는 한 명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결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하나는 실제 역사와는 다른 소설적 봉합이 애초 소설 속에 예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군 위안부 제도가 존속된 것은 미군정의 비호하에 창설된 한국 군대의 주력이 일본군, 만주국군, 광복군 출신들이 다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 당시에 한 장교는 군 위안부를 이용하도록 지시 내렸던 연대장이 관동군 출신이었으므로 위안부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명의 눈동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새로운 국가 건설의 적자로서 합병을 호명하기 위해서 남한 군대에 이어져 내려왔던 식민주의 연속성을 삭제해버렸죠. 국가 건설 시기 남한 군경 지휘부에 자리 잡았던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자 대신에 탈영 합병이었던 하림이 그 자리를 차지했었죠. 그런데 사실 역사에서는 그들의 자리가 지워지지 않았고 그것은 존속되었으며 그것은 실제로 한국군, 연합군, 위안소 제도로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식민주의 잔재를 삭제하고자 했던 이 작가의 욕망은 그 의도와는 별개로 오히려 식민주의의 연속성을 은폐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이때 은폐된 존재란 바로 여옥의 무덤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화도 되지 못한 한국군, 연합군, 위안부들이겠죠. 다른 하나는 여명의 눈동자에 위안부 피해자가 단 한 명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소설은 남한에 계속해서 존재했던 군 위안부만 은폐하는 게 아니라 여옥 이외에 어떠한 일본군 위안부도 그리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하림이 출신들의 동지들을 규합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지속하고 대치 또한 돌아와서 학병 출신들을 규합하여서 무장투쟁을 이어나갈 때 여옥은 그 어떤 위안부 피해자도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위안부 피해자도 만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병들에겐 그들을 모이게 하는 역사적 과업이 주어지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게 하는 사회적, 역사적 계기는 없었던 것입니다. 학병이 역사적 사명을 통해서 하나의 세대로 구성되었다면 위안부 피해자는 탈역사적인 여자의 운명으로 귀속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위안부에겐 이러한 운명조차도 가부장제 규범과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인해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대신 이 비극적 운명을 통해 위안부는 민족 순환사의 상징으로 하나의 신화로 완성될 뿐입니다. 김성종은 소설의 후기에서 위안부 동상을 세워 그녀들의 아픔을 기렸으면 하는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옥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여옥의 비문으로 끝이 나는 이 여명의 눈동자라는 소설이야말로 김성종이라는 작가가 소설을 통해서 세운 위안부 기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족 순환의 상징이 된다는 것은 위안부라는 존재가 역사 속으로 산화된 후에나 가능한 일이자
동시에 그 상징의 그늘로서 살아있는 위안부들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하림과 대치 또한 여옥과 비슷한 나이에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되어 갖은 고생 끝에 귀환하였으나 역사는 그들을 기념비와 같은 상징을 통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시기로부터 해방 공간을 거쳐 국민국가 건설 시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파고와 함께 변화해온 살아있는 주체이자 역사의 주역으로서 기억이 되죠. 이렇게 볼 때 위안부가 민족 수련사의 상징이 된다는 것은 역사의 주체가 아닌 역사의 특정 국면만을 대변하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고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은 비단 여명의 눈동자의 서사의 한계가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의 기억의 정치가 오늘날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명의 눈동자는 위안부를 기림으로써 그녀들의 서사를 단순화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인식적 단면을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명의 눈동자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위안부를 어떻게 재현해 왔는지, 한국 사회에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를 학병과 더불어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